밖에 있는 분들 모시고서 다시 시작할게요. 그냥 시작할까요? 네. 네. 기본 100%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한번 이제 AI 반도체가 뭘까 궁금해가지고 좀 이제 자료를 많이 조사해봤고요. 아주 이거를 왜 궁금하게 됐을까? 요즘에 뉴스 보면은 AI 반도체니 뭐시기 하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지고 실제로 이게 사실 체리 피킹을 좀 하긴 했는데 구글 트렌드 같은 거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가 점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죠. 가지고 실제로도 좀 어디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뭔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게 좀 같은 데이터 상으로도 살짝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메인 화면에 종종 뜹니다. 이런 기사들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었네, 뭐 다른 회사에서 못했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많은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IRA니 뭐 반도체법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건 또 무슨 얘기일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아주 오늘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얘기할 겁니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각오하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뭐 발주제로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중요한 것들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보너스 내용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요게 좀 보너스 내용으로 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대충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훑을 겁니다. 아주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4월 20일부터 만들었거든요. 두 달 정도. 그래가지고 최신 뉴스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컴퓨터 전공이신 분도 있고 컴퓨터 전공이 아니신 분도 계신데 컴퓨터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AI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들의 근간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것과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장치일 텐데 폰노이만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CPU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지고 메모리에서는 자료를 저장만 하고 처리하지 않고요. CPU에서는 자료를 처리만 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갖춰져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가지고 요 상태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CPU는 되게 빠른데 메모리는 그에 비해서 좀 느리다는 겁니다. 가지고 CPU가 일을 하고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받기까지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계속 이제 커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CPU가 대충 메모리보다 10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하고서 9번에 해당하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러면은 좀 컴퓨터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어떤 방식을 생각했느냐. 메모리 하이라키라는 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느리면 빠른 거 쓰면 되지 않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뭔가 좀 선택을 한 거죠. 빠른 메모리는 비싸고 느린 메모리는 싸다. 그러면은 빠른 메모리랑 느린 메모리를 둘 다 쓰자. 가지고 CPU에서 빠른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 빠른 메모리는 다시 이제 느린 메모리 접근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손실되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뭐 10초 놀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2초 정도밖에 안 놀아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저희가 다나와에서 이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 영어실 서버 중에 그 코어 되게 많은 거 있죠. 139, 140 서버, 단어 같은 경우 3090 4개 달린 거예요. 거기 컴퓨터에 달린 CPU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L2 캐시, L3 캐시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CPU가 있고 L1 캐시라는 게 있고 L2 캐시라는 게 있고 L3 캐시가 있고 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먼저 사실 여기에 다른 게 또 있긴 한데 CPU에서 먼저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L1 캐시한테 요청을 하고 있으면 바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L1에서 없어. 그럼 L2한테 물어봅니다. L2가 없어. 다시 L3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램으로 가고 마지막은 뭐 하드디스크겠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른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없을 때 느린 친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하이라키를 넣어가지고 성능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GPU는 뭐 하는 거냐? GPU는 이제 그냥 계산할 게 많으니까 한 번에 다 계산하자. 이런 컨셉인 거죠, 이제. 가지고 CPU에서 우리가 말하는 코어라고 하는 거를 좀 뭐 이게 똑같이 복잡한 코어는 아니겠지만 좀 덜 복잡한 코어를 이제 많이 박아놔가지고 계산을 많이 한 번에 많이 하자. 라는 게 컨셉이고요.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작년이겠죠, 아마? 작년 그 맥세미나에서 그 부동수소점 관련해가지고 세미나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3090 GPU가 있고 그 다음에 A100이라고 하는 GPU가 있죠.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는 이러한 어떤 GPU에는 코어 개수가 다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GPU에는 메모리가 다릅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인 3090 GPU 같은 경우에는 이 GDDI라고 하는 신고를 쓰는데 A100에서는 이제 HBM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를 더 많이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3090이랑 A100을 비교했을 때 코어가 많아서 빠른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확실히 빨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빠른 것도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그냥 패스하고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AI 반도체가 GPU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살짝 다른 게 있는 게 AI 반도체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뭔가 GPU에서의 군더더기를 다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GPU에는 이제 화면 출력도 해야 되고 뭐 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이 많이 박혀 있는데 AI 반도체에서 그걸 싹 다 빼버립니다. 싹 다 빼버리고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행렬의 곱이죠. 행렬의 곱을 잘할 수 있는 연산 장치만 박아놓은 겁니다. 가지고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다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은 GPU라는 게 전기를 많이 먹죠. 저희가 뭐 A100이라든지 저런 거 쓰면은 A100이라는 GPU 하나가 몇백 와트를 넣는데 몇백 와트라는 거가 지금 몇백 와트 그냥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베개열 정도라든지 이런 LED 조명 같은 거가 몇 와트밖에 안 먹죠. 그래가지고 전구를 지금 집에다가 100개 정도 켜놓고 있는 거예요. GPU를 켜놓으면. 그러니까 전기를 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환경 파괴의 근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기를 조금 먹는 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MPU라고도 하고 TPU라고도 하고 뭐 IPU, 코 프로세서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AI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냥 마케팅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른 용어를 갖고 있지만 뒤에서 설명들을 이런 연산 하나를 최적화해가지고 칩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AI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는 실제로 매트릭스의 곱인 거죠. 가지고 행렬 곱을 빠르게 하면 저희가 될 건데 행렬 곱이라는 거를 또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연산으로 분해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연산으로 다 환원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값에다가 곱셈을 해가지고 다시 전환한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 연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행렬 곱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컨볼루션 연산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 맥이라고 하는 연산만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연산을 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걸 쓸 건데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뒷장에 바로 나오는데 그냥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어떤 맵이라고 하는 연산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재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게 어떤 얘기냐? A는 A 플러스 B 곱하기 C인데 요거는 새로 오는 데이터인데 얘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재사용을 좀 잘할 수 있게 칩을 만들어 보자는 게 히스토릭 어레이라는 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행렬 곱을 하나 그냥 갖고 왔어요. 제가 행렬 곱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제 어떤 곱셈 더하기 곱셈 더하기 곱셈인 거죠. 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요 상태 행 두 개를 보고 그다음에 x가 하나 들어왔다. 그거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으로 볼 수도 있고 열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요 한번 두 가지 행과 열의 관점에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요 W라는 파라미터는 행별로 달라지죠. 근데 이제 행을 살펴보면은 요 X1 또는 X2, X3라는 건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행방향으로 전달해주면은 이건 재사용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해가시나요? 혹시? 아니면 뭐 동영상 보여줄까요? 한번? 이건 동영상이는데 요 영상 혹시 그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이제 X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 열방향으로 재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행방향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폼은 돌려서부터 계산한다고 치면은 먼저 요 친구의 곡선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더해줘야 되는데 요 연산이 어떻게 보면은 얘를 A라고 치고서 B 곱하기 C라고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요만큼의 결과는 아까 보셨던 맥이라고 하는 연산으로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다. 얘를 A로 주고 얘를 B 곱하기 C로 주면은 다음에 이 전체 값은 이제 A는 A 플러스 B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계산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계산 유닛에다가 파라미터를 딱 박아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W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X가 있으면은 X1이랑 X2, X3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밀어주면은 처음에는 여기에 WX1으로 바뀌고 여기 X2가 되고 여기 X3가 되겠죠. 그 네. X1, X2, X3는 정해진 건데 왜 위에서 전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저희가 한 번에 계산을 정해진 건데 만약에 여기가 그 저희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양도 있고 데이터의 종류가 데이터가 배치가 좀 많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 계산 하나씩 오는 거예요.
컴퓨터 회로가 이제 클럭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한 클럭에 하나의 곱셈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제 요 연산 유닛에서 한 클럭에 한 맥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왼쪽 컬럼이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1을 한 번에 네. 맨 왼쪽으로 쫙 뿌려줘라 이런 연산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로가 길어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하니까 클럭이 떨어진다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옆 칸으로 아래 칸으로 밀어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회로를 설계할 때 어려움이 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애는 위한테밖에 못 받는 네.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전달하니까 메모리라는 거가 좀 복잡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메모리가 처음에 여기에만 있고 얘는 첫 밑행렬에만 데이터를 옮겨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X1, X2, X3가 있다고 했을 때 X1을 첫 파라미터에 넘겨줍니다. 파라미터에 넘겨주고 X1이 있다. 사실은 이게 대각선이 이렇게 물려오는데 처음에 X1만 이렇게 줍니다. X1을 주면은 처음에 요 W11 곱하기 X1이 계산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스텝이 어떻게 하느냐 요 X는 아래로만 그냥 전달하게 되고 요 곱셈 결과를 얘한테 넘겨줍니다. W11 X1 요 값을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께 X2가 같이 들어옵니다. 가지고 위에서는 X2가 들어오고 옆에서는 요 곱셈 결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요 한 번에 들어오는 거를 곱셈해주고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수식상에서는 두 번째 스텝에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기도 하고 여기로 한 칸 넘어왔으니까 얘도 계산되는 거죠. 그럼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주냐? 똑같이 이제 X1은 여기 끝났으니까 패스하고 여기 X2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요 곱셈 결과도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3가 여기 한 칸 내려오고 요 결과도 오른쪽으로 보이려 오겠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거죠. 다음 스텝에는 이제 여기는 아예 계산이 끝났으니까 오케이고 이 X3가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까지의 부분 합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값에 누적시키면은 여기까지 완성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 6개를 코어 지금 박스 하나가 다 코어라는 뜻이잖아요. 네. CPU 같은 거잖아요. 원래 저거 하려면 6클락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 걸렸다면은 네. 지금 코어를 6배 늘렸는데 네. 근데 클락은 절반밖에 못 줄인 거잖아요. 세 스텝이 네. 걸린 거잖아요. 네. 뭔가 좀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까 뭐 민호 학생이 말한 것 같이 회로를 좀 뭐 얘기해서 뭐 그런 걸 하면은 사실 한 번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코어가 6개면 네.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많아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X가. 그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많아지는 거는 이 프로세싱 유닛이 장능이 이렇게 셀이 많아져야 되겠지만 이제 이 데이터가 이 방향으로 많아졌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X1과 X1, X2, X3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간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여기가 데이터 다음 거가 기억, 니은, 디귿이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쌓게 되면은 이거는 맥클럭에 거의 이제 계속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게 빠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랑 여기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모리랑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제 옆 친구들한테만 받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친구들도 메모리에 연결시켰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탐색 시간도 필요할 거고 이 회로상의 거리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지금 저 한 단위에
저는 저장하고 있는 값들이 뭐 W가 일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X에 해당하는 값도 따로 저장하는 게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이 셀에서 계산했을 때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도 있어서 뭐 세 가지를 담는 저장 공간이 있다고 네. 하는데 한셀 반. 네. 그러니까 그 셀에서 저장은 하긴 하는데 이거를 검색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웹 세미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걸 이해하면은 오늘 AI 반드시 안 겁니다. W는 네. W만큼 개수만큼 코어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파라미터가 몇 빌리언만 이거니까. 네. 그러면 W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W는 업데이트라고 하기보다는 업데이트? 뭐좀 다음 레이어를 넘어갔다 치면.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제 한 번 하는 웨이트를 싹 다 불러왔다가 다음 레이어로 바꾼다 그럼 싹 다 불러오고 그 레이어 계산하고 다음 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럼 다음 레이어도 싹 다 불러가는 거죠. 그거 불러올 때도 뭐 이렇게 전달을 옆에서 받나요? 아니면 걔는 메모리에서 이렇게 바로 직접. 그때는 메모리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예시로 이제 TPU를 갖고 오거든요. TPU도 이제 구글이 개발한 건데 이게 또 재밌는 썰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해봤는데 뭐 딥러닝만큼 뭔가 좀 딥러닝에서만큼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던 거죠. 전용 칩을 만드는 거가. 가지고 음성인식이 뭐 딥러닝의 가장 뭐 처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까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이게 딥러닝이 뭐 컴퓨터 비전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딥러닝이 가장 처음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분야는 음성인식이에요. 그리고 뭐 보시면 논문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은 뭐 킨튼 교수가 뭐쓴 딥러닝 논문이 음성인식 테스트예요. 가지고 아무튼간에 음성인식이 가장 처음 딥러닝이 접목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음성인식이 딥러닝으로 되면서 이제 구글이 느낀 거죠. 이제 딥러닝 범위에 처리가 필요한 것 같다. 가지고 얘네가 15개월 만에 뚝딱 해가지고 실서비스까지 넘깁니다. 그래서 그게 TPU 첫 번째 버전인 거예요. 가지고 이게 실제로 TPU 구조인데 먼저 요 왼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왼쪽에 이제 저희가 그래픽 카드라고 치면은 그래픽 카드를 메인보드에 꽂잖아요. 그 꽂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PU에도 메모리는 당연히 달려 있는 거죠. 달려 있어가지고 이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일단 뭐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파라미터를 먼저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 연산하는 유닛인 거죠. 연산하는 유닛에서 처음에 파라미터를 여기에 쫙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만약에 파라미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시 메모리에서 다시 싹 다 불러오고 계산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가지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썼느냐 이게 TPU 논문에 써 있는데 뭐 실제로 이게 각각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옛날 초창기 구글 그 뉴럴넷 썼던 그 구글 번역 서비스랑 그 저희 2016년도겠죠 아마 16년도에 그 알파고랑 이세돌 붙었던 그 경기에 쓰였던 그 하드웨어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TPU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고고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구글 번역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TPU가 이제 지금 버전 4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은 버전 1부터 4까지 뭐가 달라진 거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버전 1은 이제 인퍼런스만 됐습니다. 인퍼런스만 돼가지고 학습은 못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 서비스를 만들고서 그 서비스를 돌리는 데만 쓸 수가 있는 거고 V2부터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2부터는 이제
CPU를 여러 개를 묶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멀티 GPU죠. 멀티 GPU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TPU를 묶거나 또는 이제 하나의 TPU에 더 많은 칩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아주 가장 최신 버전인 이제 V4가 이제 실제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TPU가 4096개의 TPU를 묶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뭐 그 뭐죠? 바드인가? 바드에 뭐 팜2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팜에 이제 학습하는데 패스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뭐 CPU 위에서 뭐 잘 돌아가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겼냐 이거 항상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4개 따라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TPU가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보면은 이제 최근에 다른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니 대기업이니 하는 데서 다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핵심 기술은 뭐 TPU에서 쓰인 것처럼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시스폴릭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이 만든 그 제품이고요. 이게 보니까 카카오 클라우드 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GPU 인스턴스랑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어떤 실 서비스 하는데 써라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어떤 되어 있는데 뭐 가성비가 성능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이 가격으로 쓰는 게 우리가 좀 적당한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가지고 일단은 쓸 수는 있다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인가에 메타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쓰게 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대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네. 그리고 아까 버전 1에서 2로 넘어갈 때 인퍼런스만 가능했다가 학습도 가능해졌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도 뭐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라고 적혀 있는데 그 TPU가 학습을 할 수 있으려면 뭐 별도로 필요한 게 뭐가 있는 좋지 않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좀 적더라고요. 뭔가 근데 이제 하드웨어 그 저희가 ALU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이거는 뭐 인퍼런스랑은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ALU에서 뭔가 좀 계산을 뭐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 최적화한다거나 했을 때 뭔가 아예 어려운 연산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연산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익스포넨셜 계산을 빼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갤로 막 이런 거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거 못하는 거고 렐로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약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이제 100%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하드웨어의 뭔가 설계 자체부터 그런 거를 고려하니 안 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면은 인스트럭션 셋이 다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뭐 스타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의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뭐 새로운 토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거가 이 하드웨어가 뭔가 번역을 해주는 건지 그런.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후다가 다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자기네 칩이랑 그 후다에 해당하는 라이브를 같이 만들어요. 걔는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뭐 파이토치 소스 코드 포크해가지고 자기네들 라이브러리 입히고 그걸 배포하는 식으로 그거를 칩이랑 소프트웨어 스택을 쫙 다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그래야지 써주니까. 네. 실제로 그리고 요런 방금 얘기한 요 회사 큐리오사 AI인가 여기도 보시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까지도 만들고 있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마 그 AI 반도체가 뭐 그래프코어인가 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이제 자체 그 칩에 대한 이제 컴파일러부터 해가지고 싹 다 만들고 실제로 걔는 이제 파이프 치고 이제 걔네의 칩에 알맞은 버전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요.
물론 이제 파이토스의 공식 버전이라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걔네 나의 칩을 써주면은 소프트웨어까지 책임져 주겠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용자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걱정할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토치 버전이 업데이트 늦게 됐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떤 그 처음에 얘기했던 콘노이 아키텍처의 메모리 하이라키 또는 어떤 메모리랑 처리 장치의 뭔가 좀 전송 속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콘노이 아키텍처가 문제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 콘노이만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가지고 그 핌이 뭔데 하면은 프로세싱인 메모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폰모이먼 아키텍처에서는 메모리에서 연산을 하고 CPU에서 연산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이 핌에서는 그걸 아예 바꿔가지고 메모리에서 계산해버리자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저의 한계로 인해서 실패했고요. 그냥 이제 소타가 어떻겠다. 예를 들어 메모리 어느 정도 메모리에서 엠리스트를 어떤 모델 구현해가지고 돌려봤다 이 정도까지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메모리라는 것도 구현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가지고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페로도도 모델도 사실 콘도르라서 전전 쪽에 수업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좀 메모리 반도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연계해가지고 나라에서도 밀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런 삼성이랑 하이닉스에서도 이 핌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TSMC 잡아버리겠다. 물론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물론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메모리에서 계산하는 그런 핌이라는 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핌으로만 된 뭐 슈퍼컴퓨터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거는 우리는 뭐 물론 갈 수는 없지만 카이스트 본원에서 요 삼성전자 어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연할 때 뭐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들 와라 뭐 이런 거겠죠 회사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보너스 피지컬 뉴럴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반도체가 아니에요. 뭔가 좀 뉴럴넷의 역할을 하는 뭔가 다른 그런 건데 여기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옵티컬 뉴럴넷이라고 보통 저희가 반도체 하면은 전기가 막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 걸 텐데 얘는 빛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 뉴럴넷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저희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모니터라고 할게요. 모니터에다가 이미지를 띄워주는 거죠. 모니터에 빛이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서 빛이 어떻게 막 회전하고 반사하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럼 클래스가 1번이다. 그럼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3번 클래스에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빛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 빛을 인식해가지고 얘는 3이구나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런 옵티컬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재미난 거는 매질이 빛이라서 인퍼런스가 빛의 속도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과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레이어 통과할 때마다 각 레이어에 맺힌 빛이겠죠 아마? 그 빛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 다 통과하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빛 또는 에너지가 이제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정답 클래스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뭐 초기 단계지만 이제 뭔가 뉴럴넷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누가 꼭 말합니다. 이거 왜 연구하나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도 제가 뭐 GPU에서 몇 배가트 넣는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빛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뭐 빛을 그냥 그 처음에 조명에 해당하는 그런 것 또는 이제 탐지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기를 쓰는 거고 중간에선 전기가 안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효율적이다라는 게 있고 뭐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빛이 통과하는 거니까 인퍼런스가 빛의 속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반도체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대량상이 더 쉽겠죠? 그러면 이제 더 싸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적인 뭔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조작을 가해가지고 뭔가 어떤 뭐 해킹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파라미터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업로드 다시 해.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얘는 물리적인 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건들면은 건들 수도 없고 또는 이제 건들 수 있더라도 쉽지가 않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만약 건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아 이거 건드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농담 반 진담인데 이게 강의대로 어떤 걸 좀 찾아보니까 진짜로 교수님이 써놨더라고 재밌다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야 된다. 그게 일각이고요. 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좀 줄을 내서 그러면은 그 레이어는 뭐 특정한 물리적 판이 있는 어떤 거? 아까 뭐 빛이 쏘면은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는 진짜 뭐 물리적인 판이 있는 네, 여기서는 이제 회절 효과를 쓴대요. 그래서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학습될 때 뭐 안에 내질이 변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습은 못 시키지 박수를 않아요? 못 시켜야 이미 네. 파라미터 있고 그걸 다 네. 찍어낸 거 아니에요? 네, 요 논문에서는 학습을 못 시키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파라미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게 판을 만든 것 같고요. 이게 한 지금 2018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은 10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뺐습니다, 그건. 요즘에는 100%가 된다. 이런 건 어느 회사에서 요거는 현재 회사는 모르겠고 그냥 연구라는 거죠, 순수하게. 연구하다 보면 뭐 어디선가 해보진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저 피지컬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이 빛이에요. 빛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지금 빛의 회절로 하거든요. 요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회절이라는 거는 파동이면 다 되는 거라서 뭔가 좀 파동성이 있는 어떤 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실제로 어떤 게 관련된 잘 모르겠어요. 뭐 NFT 같은 경우는 뭐 입력을 글자를 사진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페이트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진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보던 건데 사실 뭐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가지고 그런 거는 뭐 이거와 별개인 거죠. 또는 지금 말고 전압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죠. 네, 아날로그 컴퓨터는 보통 전압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아니면 톱니바퀴 같은 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막 전압이라든지 전압이라는 거 어떻게 전류가 어떤 회로에서 그 값이 되는 네, 거예요. 그 값이 이제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 느낌으로 조합이 되다 보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뭐였더라? 그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거는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걸로 이제 맞물리고 이제 어떻게 맞물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되게 전압 가지고 장난치는 거서 실제 해볼법 해가지고 실제 그쪽으로 이룰레 만드는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그런 아날로그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 미분 접근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플로팅 포인트로 미분 접근하면 오차가 날 텐데 미분은 안 나겠죠 아마 이게 접근할 때 오차가 날 텐데 그거를 아날로그 컴퓨터에 쓰면은 접근할 때 오차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특수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지고 이제 좀 AI가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 요소부터 알아보면은 일단은 얼마나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기를 얼마나 먹느냐 그 다음에 이게 하드웨어 그 ALU 구현상 플로팅 포인트 프레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뭔가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정확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3090, A100, A600에서 학습할 때 가끔 똑같은 파라미터 물론 다른 결과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에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엔터 치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데 얼마나 비싸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연산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포기하면 어떤 레이어는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라든지 뭐 여러 액티베이션 통해서 같은 거못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아키텍처를 커버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있고 이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TPU 같은 경우에 현재 4096까지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요소 등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범람을 하면 이제 또 이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 모여가지고 ML 터프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공식적인 벤치마크를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재미난 게 아무나 평가를 못 받아요. 나름대로 얘네가 어떤 회사에서 나 우리 평가 받고 싶어 신청서를 내면은 얘네가 좀 검토해보고 너네는 아직 안 돼. 너는 이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벤치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의 벤치마크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벤치마크별로 어떤 코드로 돌려라 라는 게 이제 딱 공식 래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내 회사의 하드웨어 스펙을 쫙 잘 정리해가지고 돌린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거죠. 이제. 가지고 비전 트레이닝 쪽의 벤치마크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로 이 모델을 써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 너희의 칩으로는 무조건 요 정확도가 나와야 된다. 요 정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각 칩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벤치마크를 싹 다 돌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이제 평가표에다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뭔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좀 보기 힘들긴 한데 이거를 제가 화면을 가져야겠네요. 이거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떤 뭐 이거는 물론 저희가 여기서는 AI 반도체를 평가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에 CPU는 필요하니까 그런 CPU 정보라든지 실제로 어떤 제품, 나의 회사의 칩이 뭐다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칩을 만드는 데가 본인들의 라이브러리로 같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 버전 등등을 다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표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 이거대로 이제 쭉 등수를 매기는 거죠. 네.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그거예요.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게 MLF가 어떤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벤치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에 칩을 만드는 건 알아서 회사가 하는 거고요. 알아서 하고 컴퓨터 세팅을 하고 요 공식적인 코드가 있거든요. 그 공식적인 코드로 학습을 한다거나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그런 성능이나 속도 속의 전기 소모량 같은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점수가 공인 캐소 요구치보다 높다 또는 이제 공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잘 측정이 됐다 그런 걸 확인받으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시트에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어때요? 뭐 우리나라 기업도 필리오사 뭐 이탈리아 기업도 에스니카도 자랑하잖아요. 네. 점수를 매기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꼭 보기가 뻑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좀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가도 아무나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많이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이제 뭐 지정학적, 뭐 정치적, 사회적, 뭐 외교적 뭐 그런 얘기인데 가지고 이제 이런 거 부르실 거예요. 반도체법이라고. 반도체법이 자세히 뭐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돈을 주겠다. 근데 대신 조건은 뭐냐? 미국이 그 반도체 그 공장에 합차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또는 이제, 원래는 보너스를 받는 대신에 중국에는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 요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확인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는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게 뒤에 나옵니다. 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얘기부터 좀 생각을 하면은 미국이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소련이 망하기 전도 있고 망한 후도 있고 간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키우고 싶은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이 이제 중국한테 이제 자본주의를 좀 주입을 시키면은 뭔가 좀 우리나라 또는 일본처럼 미국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좀 이제 좀 막 전파시키는 건데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기술 발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좀 기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제 기회를 준 건데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중국은 이제 아직도 뭔가 좀 우리의 친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친구는 아니고 미국하고는 지금 막 군사적인 대립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후회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거는 사이드로 빠진 얘기인데 중국이 핵을 보유한 나라죠. 핵을 보유한 나라고 인공위성도 자체적으로 쏠 수 있고 우주정거장도 최근에 날렸다고 하죠. 근데 요거가 미국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도와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 태어났을 때겠죠. 안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우주 개발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그 미국의 칼텍에 이제 JPL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나사 JPL. 아무튼 간에 칼텍에 우주 로켓 만드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설립자 중에 하나가 중국 교수예요. 중국 박사예요. 중국인 박사. 근데 이제 그 박사가 잘 연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중국인이 간첩으로 오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깜빵 갔다가 중국으로 수반당한 거죠, 이제. 그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중국인들이 다 중국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걔네들이 핵 개발하고 로켓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번 겪었었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회유하고자 이제 뭔가 과학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중국을 다시 한번 지원했지만 중국은 그렇게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준적이 된 거고 이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견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군사적인 대립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술이 이제 국방력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가지고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거에서 하나의 예시를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어떤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가 1억짜리인데 이걸 1억짜리 한 발에 쏘면은 러시아의 탱크가 40억짜리가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교환비가 40대 1인 거죠, 거의. 돈으로 치면은. 그럼 이런 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미사일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사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미사일 쏜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은 하늘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탱크가 이렇게 갔다가 탱크에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쓰면은 뭔가 탱크 안에 철갑으로 두르고 있으니까 이제 막을 거 아니에요. 미사를 막을 텐데 위에는 안 막아놨으니까 위에서 누르면은 더 부서진다 이런 거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유도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반도체 기술을 지금 러시아한테는 다 막아놨고 지금 막아놔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유도 미사일을 못 만들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탱크를 못 부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탱크를 부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대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중국이랑 대만이랑 화끈하게 싸웠죠.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금문도에서 폭격전이 있었대요. 금문도는 어떤 섬이냐? 여기가 이제 지금 지도가 있는데 중국 본토가 옆에 있고 대만이 옆에 있죠. 그럼 금문도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중국 바로 앞에 있어요. 가지고 여기끼리는 포가 날라가요. 가지고 여기를 사이를 두고서 한번 전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대만이 가진 전투기는 중국이 가진 전투기보다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면 무조건 짓는 거였는데 이때 미국이 어떤 전투기에서 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나 봐요.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미사일이 최첨단 미사일이라가지고 이때가 이 미사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도가 되는 미사일인 거죠. 공대공으로. 가지고 대만의 전투기는 공대공 유도 미사일이 있던 거고 중국의 전투기는 유도 미사일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만 보면 무조건 중국이 이기는 건데 유도 미사일 하나만 가지고 대만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최첨단 기술, 정확히는 반도체 기술이겠죠. 반도체 기술이 이제 국방력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국방력을 좀 꺾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좀 뺏어갈 요인이 이제 미국한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중국이 2025년이나 27년에 대만을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재미난 건 뭐냐.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죠. TSMC가 이제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절반 정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그 대만에 있는 TSMC를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가서 먹는다. 그러면은 중국은 한 번에 이제 엄청난 반도체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대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군이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북한을 하주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격받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이제 파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만이랑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전 세계 반도체를 거의 80%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손실이 가해지면은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먼저 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대만을 절대 못 쳐들어가게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빼오자라는 계획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빼오게 하는 계획이 이제 반도체 법입니다. 그래서 빼왔으면 우리 이제 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거야.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그걸 걱정한다고요? 전쟁을 걱정해야 된다고. 그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친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거든요. 확실한데 그러면은 전쟁이 안 나게 막거나 전쟁이 났을 때 뭐 플랜 B를 해야 되는 건데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건 우리요. 미군이 개입하면 안 되는 미군을 막는 거죠. 대만하고만 싸우면 무조건 중국이 이기는데 대만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미군이 개입하면은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을 붙고나야 되는데 미군은 지금 이제 여기에 오키나와랑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공격하면은 오키나와에 있는 게 한국으로 가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북한을 시켜가지고 도발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중국이 정신이 나갔으면 진짜로 우리나라 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격은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한 곳인 미국 본토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을 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부시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치고 싶어하는 거는 공산당 집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대만에 있는 TSMC를 먹으면은
그냥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만의 공장을 안 부시겠네요? 그래가지고 뒷장을 보시면은 미국이 부술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 없던 부서지겠어. 요게 이제 미국이 부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TSMC 부수겠다. 그리고 거기 있던 과학자들 미국으로 탈출시키겠다. 요게 플랜 B입니다, 미국. 플랜 A는 뭐야? 플랜 A는 그냥 그 전에 전쟁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킨다? 네, 무조건 너네 무조건 못 쳐들어온다. 이거를 압박을 넣는 거죠. 절대로 너네 쳐들어오지 마라. 그게 플랜 A고. 근데 우리나라 공장은 어떻게 관련된 거야? 아까 그 얘기를 해봤어요. 네, 결국에 중국이 이제 어쨌든 간에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격하겠다는데. 그러면 미국이 개입하는 게 100%인데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어디로 보내야겠죠. 딴 데로. 딴 데로 보낼 때가 한국인 거죠. 아니, 한국에다가 잠깐만, 주어를 좀 얘기해 주면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군은 대만을 지키겠죠. 근데 이제 미군이랑 중국군이 붙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 중국도. 누가? 중국이? 네, 중국은 미군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미군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서 북한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라고 하라. 도발하라고 해라. 라고 하면은 주한미군은 묶을 수 있게 되거든요. 주한미군을 왜 묶을 수 있게. 북한이랑 싸워야 되니까? 네. 또는 이제 중국이 정말로 뭔가 좀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은 중국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를? 남한을. 완전 왜 우리나라의 미군을 아니면은 미군 기시가 되겠죠, 않겠죠? 우리나라의 미군을 그 우리나라 반도체 공격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나가지고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전쟁이 나면. 뭐 완전 배우잡자고 불트도 쏘가서만 다 태운 아니고 사실상. 그걸 누가 부시냐는 거죠? 중국이? 네, 중국이 푸시는 거죠. 북한이.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부시는데 그 이유는 뭐 미군은 우리나라를 묶어주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온 얘기는 이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거꾸로 남한이랑 일본이랑 미국이 손잡고 북한으로 올라가겠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누가 누구를 친 거야?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올 거면은 너네 절대로 이거 할 수 없게 거꾸로 이제 남한, 일본, 미국 3국이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 올라오면 뭐가 바뀌어? 중국이 북한 도와주와? 그렇죠. 네? 왜? 그 희망치 않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그 방위조약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중국이랑 북한도 같이 돼 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좀 북한을 공격하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서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게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2025년에 근데 진짜 갈 수도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2027년이라는 기사가 나 있는데 2025년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쳐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뭐가 있을까? 이런 네. 궁금한데요. 이건 미국의 뭐 첩보원들이 하겠죠. 잘 몰라요. 이거 어디서 아는 거야? 그런 거 있고 신문 기사로는 책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나와. 다양하게 있는 거 다양.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만약에 그냥 중국, 대만 그런 걸 차치하고도 이제 교훈을 얻은 게 있는 거예요, 미국.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머리 쓰는 일이 좋고 몸 쓰는 일은 좀 하기 싫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미국이 그랬던 거죠. 이제 미국이 머리를 써가지고 반도체 설계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딴 나라가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뭔가 좀 설계도 머리 쓰는 걸 잘하려면 실제로 몸도 내가 움직여봐야지 잘 노하우를 쌓고 좀 잘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만드는 거 역시도 내가 직접 해야겠다. 그런 연유로 또 이제 미국 본토로 이제 공장들을 불러오는 리쇼어링을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들을 다 이제 미국의 본토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이제 설계랑 생산은 이제 설계랑 제조는 한 몸이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연유로 이제 그냥 반도체랑 무관하게 모든 제조업을 이제 미국의 본토로 이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뭔가 좀 반도체 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져서 반도체법이 뭐예요? 네? 반도체법이 뭐예요? 반도체법은요. 그럼 이거를 내 미국의 본토 공장 반도체 공장을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유인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도체법의 내용은 이제 미국 안에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그 공장을 짓는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대신에 너네는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에 지은 공장이 있으면은 그 공장을 주기적으로 미국에서 사찰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삼성은 안 가는데 근데 왜 떨고 있는 거야? TSMC가 간다. 그러면은 TSMC는 이제 보조금을 받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으로. 그럼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는 건데 우리가 가면은 국소조항이 뭐냐? 중국의 공장을 못 짓는다란 두 번째 그 공장 사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럼 공장 사찰하면은 미국이 그 기술을 훔쳐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꾸로.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이 한 장은 이제 중국이 그래서 반격을 하는 거는 뭐냐? 뭐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이 제재를 걸고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제재를 좀 살짝 그 우회하는 느낌으로 지금 현재 최신 칩이 H100이잖아요. 근데 H100보다 살짝 성능이 떨어진 H800이라는 걸 또 따로 중국에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제재를 걸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뉴스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못 팔겠잖아요. 이제 A100, 뭐 H100 못 팔게 할 텐데 근데 이제 제재 걸기 전에 사놨던 반도체들 있잖아요. A100이 이미 중국의 어떤 대학교에 막 가 있을 텐데 이거를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거를 싹 다 긁어 모으는 거죠, 이제. 개인이 산 건데 그냥 싹 다 긁어 모으거나 또는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름대로 지금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좀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수입 못하게 하고 있죠. 공장도 못 짓게 하고 반도체 법으로 해서 아, 어디에? 중국에다가. 누가 누구를 수입하는 걸 중국이 금지하고 있다고? 아, 미국 또는 이제 뭐든지 간에 이제 중국에다가는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말라라는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건 무슨 법이에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그것도 반도체법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 뭔가 이제 미국의 이제 뭔가 미국의 돈을 받으면은 중국의 공장을 짓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회사 또는 미국의 특허를 가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붙는 거죠. 이제. 그 법이 실제 그거 되고 시행됐어요?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다 도장 찍었습니다. 트럼프? 옛날에부터 중국은 좀 찍으니까. 미국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A100을 못 사요? 이제는 못 사요. 옛날에 사놓은 건 쓰는 거죠. 계속. 언제부터 못 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아니면 작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H100이 못 들어가고 A100은 들어갈 수 있는 A100은 거예요. H100은 못 들어가는 거였어. CPU는요?
CPU 당연히 있죠. GPU는 우리나라에 살 수 있어요? 안 팔죠. GPU는 아예 파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는 게 아니고. 하는 거 아닐까? SK에서 한 1000대씩 너 샀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어디서? 그래요? 나 그분이 판단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요. 정확히라면 V4를 안 판다고 했을 거예요. 네 번째 버전. V3는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되죠. 이거 중요해요. 아, 돼요? CPU. TPU 파이프, TPU 하려면 텐서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옛날 얘기 아니라. 아, 그래요? 네. 혹시나 더 얘기 있으세요? TPU가 없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1부입니다. 1부. 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요? 네. AI 반도체가 뭔지 아는 게 있고요. 그럼 AI 반도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원인은 뭔가? 이걸 그냥 얘기한 겁니다. 주식을 뭘 사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치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지금 9시 17분인데 지금 한 22분에 다시 할게요. 2분이 이제. 이게 엔비디아 지금 하늘 뚫었던데 지금 가격이. 이거 어제 5% 떨어졌어. 아 그래요? 이미 너무 하늘 올라가가지고. 그럼 AI 반도체가 그냥 그 고변산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빨리 하고 싶은 건데 뉴럴 네트워크는 다 행렬급이니까 행렬급 빨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그냥 구워버리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거가 이제 실제로 가능은 할 수 있죠. 아, 이제 뭐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 좀 국룰로 자리 잡는다. 근데 실제로 LLM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GPT-3 같은 거 뽑아붙이는 그걸로 엄청 많이 해먹고 진짜 있어. 엄청 많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뽑아버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내가. 같아요. 애초에 그걸로 이제 학습도 안 하니까 이제. 근데 퓨리오스 합계 네이버 클라우드폰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 몰랐네. 퓨리오사랑 리벨리언이 우리나라 약간 1, 2등 그런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인데 참고로 리벨리온 여기에 있어. 그 요동네에 있어. 전라동에. 저번에 밥 먹으러 가는 데 있더라고. 식당에. 여기 퓨리오사 대표 그분이랑 좀 친한데 어. 그분이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도시한테 학부를 갔어요. 나는 대학원으로 가서 거기서 만났는데 석사하고 졸업하고 이거 좀 합시다 갑자기 퓨리오사 대표라고 사진 뭐 멋있게 찍고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요 전쟁 난다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누가 그 할아버지 주식가랑 할아버지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다 팔았고 뭐 얼마 못 벌었다고 좀 되게 좀 약간 조롱당했다. 그 다음에 뭘 샀냐면은 일본에 있는 무역회사 주를 샀어요. 네. 왜 일본에 있는 무역회사 주를 왜 샀냐? 이게 이제 지금 대만이 여기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또는 일본이랑 무역을 한다고 하면은 다 여기로 오거든요. 이제 애들이 다 여기로 와요. 근데 이제 전쟁이 여기서 하면은 당연히 여긴 못 통과하고 또 여기도 못 통과해서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태평양이 있으면 태평양을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태평양을 뚫고 오려면 일본을 통과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무역회사 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은 베팅한 거죠. 전쟁 난다고. 언제는 3% TV에서 그런 거 안 알려주지?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여기 찾아보시면은 우리도 일본 주식 살 수 있거든요. 일본 무역해서 주식 사는 거니까. 네. 아, AI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요. 살수 요즘에 없다? 그게 다 엔비디아 말고는 다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뭐 또 뭐 수혜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저 HBM이 SK 하이닉스만 한대요 또 맞아요. 삼성전자는 안 하고 HBM? HBM. 아까 하이 밴드위스 네. 메모리 아,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직접 그러니까 뭐 보지는 못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 주식만 뭐 많이 올랐다 그러지. 삼성전자 올리긴 했는데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뭐 주식 경기 이런 데서 뭐 AI 막 해. 막 HBM 이게 뭐냐면서 뭐 거기서도 다 LLM이니 뭐 다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참 세상이 참. AI 회사들도 주가 엄청 올랐어. 우리도 오늘 10% 올랐어. 어, 거의 규노에서 병특하는 태윤왕이라고 어떻게 말하자. 규노도 많이 올랐는데 뭐좀 주식 좀, 저기 안 사가지고 뭐. 너무 착잡하다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은 1억 원어 집에 샀는데 지금 4억이 됐다. 거기도 뭐 한 시간 내에 한 4배 됐고. 그럼 이제 좀 다시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2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뉴스 보시면은 요런 얘기가 있거든요. 얼마 남았어요? 이거는 아마 한 2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요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EU 부인이 뭐 핀플러스 GA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를 이제 이해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 뒤에 내용 봤는데 완전 반도체더라고요. 네. 살짝 이건 PPT 완전 봤는데.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개론부터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첨단 반도체를 지금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랑 우리나라 삼성이랑 하이닉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게 뉴스를 보시면은 뭐 얘네들이 이제 미국에 짓고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최신 공정을 가지고 싸울 예정이에요. 이나노 공정에서 한 판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런 EUV, 핀플렉스, GAA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걸 이제 알아볼 건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저는 이게 물리부터 시작해요. 물리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물리 화학 시간에 이제 원자 뭐 옥택 규칙 같은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뭔 얘기냐면은 원자가 있으면 원자는 이제 원자 핵이랑 전자로 이제 구성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자 핵 주변을 이제 전자가 돌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해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때 이제 뭔가 이거를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뭐 좀 뭐 전자 껍질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전자가 여러 층으로 이제 쌓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마지막 층, 가장 바깥에 있는 층에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지 가장 요 원자가 안정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가 기거나 하나가 더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런 걸 이제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자를 생각해 볼 거예요. 실리콘은 이제 원래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가 4개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실리콘 원자가 규칙적으로 이처럼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이 이제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껍데기에 8개가 있는 게 만족되는 거죠.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리콘이라는 친구가 안정적으로 쫙 이제 2차원 배를 되는 건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자가 아주 원자 핵 주변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이 전자는 가만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부도체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실리콘으로 쫙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가 다른 원소를 살짝 섞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는 불순물을 섞는다고 하는데, 이 불순물을 섞는다는 게 이제 이런 중소라든지 인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가장 원자의 가장 바깥에 전자가 5개가 있는 인이라든지 3개가 있는 중소를 온다고 치면은 중간중간에 전자가 원래 8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빈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멈춰서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남는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이제 이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곳에 있던 전자가 옮겨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남아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나 빈 공간에 전자가 채워 들어오는 거나 우리가 보기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P형 또는 N형 반도체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P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제 파지티브의 P라서 이제 P형인 거고 N형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라서 이제 N형 반도체인 거죠. 그래가지고 전자가 하나 비거나 남는다. 라는 게 이제 P형과 N형 반도체의 그 핵심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중간 영역에 보시면 이제 원래 P형은 플러스가 있는 거고 N형은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연은 항상 좀 섞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N형에 있는 전자가 P형에 있는 구멍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적으로 구멍이 잘 메워지고 넘치는 게 구멍을 메우게 됐으니까 중성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공핍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공핍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 끝에다가 전압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걸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플러스 쪽이 이제 P형에 같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부터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플러스를 걸어보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구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원래 있던 전자들이 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었다. 아니 거꾸로 하면은요. P형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점점점 플러스가 이리로 가버리겠죠. 그럼 점점점점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가 플러스다. 그럼 플러스 쪽으로 전자들이 쭉 이동을 하겠죠. 그럼 점점점 전자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던 공핍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가운데에선 이제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전기가 안 흐르고요. 거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자가 여기 마이너스가 넘치다 보니까 점점 이리로 가는 거죠. 이리로 가버리고 또 이제 이리로 가다 보면은 플러스가 여기 있으니까 점점점 플러스가 다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P형이랑 N형 반도체를 붙이고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압의 방향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이제 어쨌든 간에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오드는 어쨌든 간에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키는 반도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심화 과정 여기다가 다이오드에다가 P형 반도체나 또는 N형 반도체 또 붙이는 거예요. PMP 또는 MPN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 중간에 P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치면 이제 P형에다가 저희가 전압을 이제 좀 세게 걸었다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만 돌던 전류가 뭔가 전압이 뭔가 좀 넘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압이 좀 낮을 때에는 뭐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도는데 전류가 만약에 이제 전압이 좀 세졌다. 그럼 전압이 세졌다는 거는 통과하는 전자의 양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이쪽 한 방향으로만 가던 어떤 전자가 멈춰서 반대쪽으로까지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까지는 이 한쪽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럼 이거는 이제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즉 바로 이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런 MPN 적합 또는 PNP 적합을 한 반도체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요.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은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반도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반도체라는 거,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반도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를 이제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펫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P형 반도체로 이제 뒷판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N형 반도체를 살짝 중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요 사이는 그러면 이제 N형과 N형 사이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만 보면 이제 어떻게 MPN 적합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 이런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이제 위에다가 게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제 게이트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주냐? 여기까지는 전기가 흐르는데 여기부터는 부도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는 게이트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플러스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이 전기장을 따라가지고 위로 올라오겠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요 층에만 아주 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위로 끌려오는 거죠, 이제. 이 얇은 층에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기가 N형 길이가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 소스부터 드레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게이트의 전압을 다시 없애줬다. 그럼 전기장이 풀리게 되고 다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제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 있던 길이 끊기게 되고 그럼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흐르던 전류가 끊기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모스펫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몇몇 나노미터 공정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 요 N형과 N형 사이의 거리를 보통 이제 몇 나노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몇몇 나노 공정에서의 그 몇몇 나노 길이가 여기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요 길이를 만약에 줄일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전기가 통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전화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고 그 전압을 걸어주기 위한 뭔가 에너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 길이를 짧게 한다. 그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 거고 그럼 그거를 위한 전기장의 세기도 작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절대적인 길이가 짧아지니까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도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전기도 조금 먹고 뭔가 좀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요 거리를 좁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걸 무턱대고 그냥 줄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 지금 보이는 요 모스펫이라고 하는 친구의 구조를 설계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제 핀펫이라는 게 있고 핀펫이라는 게 있고 아까 나왔던 GAA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런 모스펫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모스펫의 구조라면은 핀펫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뭔가 살짝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게 이제 핀이라고 해서 지느러미가 나왔다라고 해서 핀펫인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가 게이트잖아요. 게이트인데 보라색이 게이트인데 이 친구를 이제 요 회색의 친구를 게이트가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다단원으로. 그래가지고 게이트 all around라고 해가지고 이제 GAA 구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이제 뭐 현재 뉴스에서 뭐 삼성전자가 GAA 공정을 한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거랑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다른 거에 뉴스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또 삼성전자 TSMC가 ASML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쓴다고 한다라고는 라는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그 뉴스는 그거는 도대체 뭔 얘기일까?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반도체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좀 그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가지고 뭐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8대 공정이 있다고 해요. 8개의 공정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실제로 위와 같이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가지고 처음에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이제 기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라는 건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실리콘은 이제 모래에 많이 들어있어요. 모래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을 텐데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SiO2하고 그런 결정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결정 구조에 있는 건데 그 SiO2에서 오를 제거하면 이제 실리콘만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모래를 모아가지고 가열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은 SiO2가 Si로만 된다고 합니다. 그 Si에다가 이제 뭐냐면 실리콘을 녹여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P형 반도체니 N형 반도체라는 건 중소랑 인을 섞어낸다고 했잖아요. 그 액체 실리콘에다가 중소랑 인을 섞는 거죠 이제. 잘 섞어가지고 불순물을 섞는 거죠 이제. 불순물 섞은 그 실리콘 그 액체에다가 뭔가 이제 액체를 이제 잘 붙이면 이제 이런 웨이퍼가 나옵니다. 웨이퍼의 그 원형이 나오는 거고 요걸 이제 다이아몬드 톱으로 이제 얇게 써는 거죠. 얇게 썰고 이제 표면을 잘 연마하면 우리가 그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 웨이퍼 원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럼 요 원판가가 다음 원판이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엔 이제 산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산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화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는 이제 원래 순수한 또는 이제 P형 N형 반도체의 이제 실리콘이 있는 거고 여기 위에다가 다시 산소를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 위는 이제 SiO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는 이제 반도체인 거고 이 부분은 이제 SiO2가 돼가지고 구도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도체 역할 SiO2가 이제 게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게이트만 쫙 있으니까 게이트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이 부분을.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다시 이제 요 SiO2 부분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걸 하는 거냐? 이거를 실제로 없애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이제 게이트고, 어떤 부분이 소스 드레인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반도체 위에다가. 설계도를 그리는 공정이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 웨이퍼에다가 아까 산화를 시켰죠? 산화를 시켰고, 여기다 어떤 특수한 액체 뿌립니다. 감광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촘촘하게 쫙 쌌습니다, 이제. 쌌는데, 이 감광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을 만나면은, 없어지거나, 빛을 받고 어떤 수처리를 하면은 그 부분만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주고서 감광액을 남겨둔 다음에
감광액은 뭔가 좀 파괴하지 않고 뭐 산화랑만 파괴할 수 있는 뭐 화학 물질을 갖다가 이제 뿌린다. 라고 하면은 여기만 구멍이 파이겠죠, 이제. 그런 걸 노리고서 이제 요 포토 공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빛이 쫙 뿌려질 건데 빛이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감광액이 반응을 해가지고 남아있거나 없어지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거꾸로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빛을 떼어줄 건데 어떻게 떼어줄 거냐면 레이저를 해서 불빛이 쓰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어떤 미리 반도체의 그 설계도를 이제 어떤 빛이 통과하거나 안 통과하는 식으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에다가 빛을 이렇게 쏴주는 거죠. 빛을 쏴주고 그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살짝 조그만 영역으로 보내는 이제 보내면은 요 영역 작은 영역에 그 반도체의 설계도대로 이제 빛이 쬐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빛이 쬐어진 상태에서 이제 요 산화 그 감광액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제 요 감광액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ASMR이 등장합니다. ASMR은 뭘 하느냐면은 어떤 장비를 만드는데 요 빛을 쬐어주는 모방 장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어려운 거냐? 이 빛을 쏠 때 이 빛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아주 그 빛이 만약에 저희가 뭐 현미경 같은 거 배우면 너무 과학적인 얘기인데 빛이 파장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그 분해능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분해능이 안 좋다 하면은 뭔가 좀 빛이 이제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은 설계도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죠. 설계도의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반도체를 뭔가 좀 잘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설계도를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데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서 쏘는 빛의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되는데 그 파장이 짧은 빛을 아주 고르고 잘 만들기 위한 장비가 이제 요 ASML의 장비인 거예요. 그리고 요 ASML의 장비는 다른 어느 곳도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현재 요 이제 점점 작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한데 그 지금 짧은 파장을 우리가 요 EUV라고 하고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쉽게 말하면 울트라 바이올렛 파장을 쓰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그릴 수 있는 장비는 ASML만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삼성과 TSMC가 계속 ASML한테 장비 좀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여기서 껴드는 거죠. 이제 중국한테 ASML 장비 팔지 마라.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 ASML은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회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ASML이라는 회사가 지금 갑 중에 갑인데 미국이 어떻게 이 갑한테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ASML도 다른 회사의 특허를 쓸 텐데 그 특허가 미국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네 이 장비 중국에다 팔 거면은 너네 이 특허 못 써. 이렇게 해버리는 ASML도 중국에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역시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지 간에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ASML의 장비를 못 팔게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을 넣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역시도 미국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안 주면은 뭐 불법 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설계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반도체를 또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지도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기사를 봤을 때는 중국이 만약에 요 EUV 공정을 자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SML 장비를 못 받으면은 한 적어도 15년 동안은 중국은 요 공정을 못하는 거예요. EUV 공정을 못하는 거예요.
EUV 공정은 이제 2나노 단위의 공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2나노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죠, 결국은. 네. 여기까지가 AES에 대한 얘기였고, 뭐또좀 더 나가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요 포토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설계도를 그렸다. 라고 하면 그대로 깎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식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상연막에다가 어떤 포토 마스크 아까 그 노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설계도가 그려졌다. 라고 하면은 요 위에 쌓인 이제 막은 이제 어떤 특수한 그 화학 물질과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뭐 산성 뭐 기체를 뿌렸다. 라고 하면은 요 마스크가 있는 부분에서는 요 산화막이 안 없어지고 근데 산화막이 없다. 아니, 산화막이 없다. 마스크가 없다. 그럼 어떤 산성 기체를 만났을 때 여기가 깎여 나가가지고 다시 웨이퍼의 원래의 표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N형 반도체를 또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뭐 깎아주는 작업, 그다음에 식각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몇 해 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거를 소재를 이제 수출을 금지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이 멈춰서게 생겼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의 그 수출을 못하게 했던 그 소재가 이제 이 식각 작업에 쓰던 이제 불화수소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강한 산성 그 물질인데 이 산성 물질로 이제 식각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뉴스 보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이야기 나온 용어를 알기 위한 반도체식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구구절절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렇게 씻으면 끝인가요? 네? 씻으면 끝이에요? 씻으면 끝이냐고? 네. 시각하고 나면 끝인가요? 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반도체라는 게 요즘에는 3차로 쌓거든요. 적중하죠. 네. 네, 적층을 하는데 그 적층을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산화부터 다시 하는 거죠. 계속. 다시 또 산을 네, 산화하고 포토하고 깎고 산화하고 또 깎고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층을 쌓는 거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보신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구리를 또 뿌리는 거죠. 이렇게 구리를 뿌려가지고 실제 그 회로를 이제 그리는 거고 회로를 구성하고 이제 쭉 이제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껍데기를 이제 또 코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뭐 배선 테스트 패키징 이런 거 같아요. 네. 네.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뭐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